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쟁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전쟁은 돈 없이 안 되죠. 뭐 옛날에도 돈 없이는 안 됐는데요. 옛날에 근대 이전의 전쟁들은 그 여러 정치적인 사안들이 많이 끼어 있고 이제 그런 편이죠. 그래서 돈도 없는 주제의 전쟁에 나갔다가 많이 지는 경우도 많았고. 하지만 근대 전쟁은 철두철미하게 그 경제적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기업 마케팅의 일환으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댓글을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 영상의 내용이 색다른 해석이다는, 그런데 저는 글쎄 제가 보는 그 교과서가 색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색다른 해석하지 말고 정상적이고 그냥 사실에 근거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 전쟁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예는 제가 거의 안 드는 편인데, 한국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1951년에 그 전쟁 1년 동안 지나갔을 때 서로 많이 피를 흘리고 성과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북조선군하고 그 연합군하고 이제 휴전을 하자 해가지고 교과서에 보면 포로 교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 문제가 더 있죠. 아무래도 그때 그 미국이 그 마샬 플랜 막 벌이면서 유럽으로 무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니까 무기가 더 수출되고 있다가 휴전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무너지죠. 그 수출 호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경제계에서 무기 투자 붐이 새로 일고 있는데 무슨 평화 공포를 퍼뜨리냐. 이 사람들한테는 평화가 공포예요. 그 비즈니스 위크 같은 데서 권위인데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평화는 사업을 망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평화와 전쟁은 이들의 사업이지 이게 딴 게 아니죠. 휴전은 사업가들에게 불안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1951년에 그 휴전하려고 하다가 2년을 더 연장하는데, 이 연장하는 데에 그 미국 경제계 군산업체에 그 압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미국 군산업체에 압력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게 아주 색다른 해석이잖아요. 그죠? 그 증거 갖고 와야죠. 우리는 그 정황 증거를 딱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황 증거로도 갖고 와 보시라고. 저기 그 군산업체에 입김이 없었다는 정황 증거를 갖고 오면 그거 색다른 해석이라기보다 이제 정상적인 해석이 되겠죠.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그 기업 마케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예가 대표적인 게 그 베르사유 조약인데요. 1919년 6월 29일 그 프랑스 베르사유의 그 성 안에 거울의 방이라고 무도회장에 200명이 모였는데요. 그 200명 중에 거의 대다수가 대기업에서 온 그 상무 전무들이고요. 또 탁자에 앉은 사람들도 와버그라든가 이런 금융가들이었고요. 예. 존 마이너 케인즈 같은 정도만 영국의 대표로 앉아 있었고요. 우드로 윌슨이 있었고요. 미국 대통령. 독일한테 돈을 얼마나 달라 그럴 것이냐 이제 이것 따지다가 440개 조항이나 만들었는데 그중 420개 정도가 모두 돈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 이제 뒤처리를 하는데 어디다 돈이다 그 말입니다. 그 440개에서 420개 정도가 그 돈에 관한 조항이니까요. 처음 전쟁 출발했을 때도 이 돈 계산 다 하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 군산복합업체라든가 금융계라든가 하물며 그 군인들 밥 도시락 제조하는 회사까지 모두. 그래서 돈을 얼마나 달라 그랬냐면 프랑스, 영국, 미국 지금 돈으로 한 4,400억 달러 정도 달라 그랬는데 아마 지금 더 올라갔죠. 10년 전에 계산한 게 4,400이요. 지금 인플레가 너무 심해져 갖고 무기, 자기네가 사용한 무기 값도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당한 지역의 복구비 그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리고 그 민간인 피해 보상도 좀 해줘야 된다. 이해가 가죠. 부상 군인 가족 생활비까지 달라 그랬는데 조금씩 심해지죠. 예. 그리고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기네 노병의 연금까지 독일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뺄 수 있는 건 다 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이전 전쟁, 나폴레옹 전쟁 때 비엔나에서 모여가지고요, 이 연합국들이 나폴레옹 프랑스한테 요구한 금액이 프랑스 전체 GDP의 20%였고요. 또 그 이후에 벌어진 그 보블 전쟁, 프로이센과의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그 비스마르크가 프랑스에 요구한 그 배상금이 프랑스 GDP의 25%였는데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독일 GDP의 83%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제 시간에 배상하지 않으면은 6%의 이자를 붙인다 그랬고요. 완전히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독일로서는 졌기 때문에 그 승전국한테 자기네 나라에 뭐 돈도 줘야 되고 자산도 넘겨야 되는데, 일단 1919년부터 첫 해에 들어간 그 배상금이 그 독일 GDP의 10%가 일단 넘어갑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한테. 그리고 이제 돈이 더 없으니까요. 그 알사스 로렌, 루르 그 석탄 지역, 실내지역 75%의 철, 68%의 아연, 26%의 석탄을 모두 넘깁니다. 그리고 또 독일이 갖고 있던 그 상선 일체를 넘겼고요. 철도, 독일 철도, 철도 차량 있잖아요. 차량 22만 5천 대를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뭐 공적 자산은 거의 다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전쟁이 그 장사가 아니라고요. 예, 철저한 장사죠. 존 마이너 케인스가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딨냐, 이거는 미친 배상 요구다, 의자를 뒤로 쭉 밀면서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건너편에 앉았던 그 프랑스의 외무부 장관인가 재무부 장관인가 그럴 거예요. 그 앙드레 타르디유가, 케인즈 씨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독일한테 2번 당했는데 우리도 많이 뺏겼거든요. 이제 여기서는요, 독일 사람들 주머니에 단돈 10원도 털어가겠다 그랬습니다. 털겠다 그랬습니다. Pay to the rest fighting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고 국가 자산을 모두 가져가고, 일단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 그 미국 뉴욕 쪽에 그 유대인 신문이며 뭐 진보 신문, 뉴욕 타임스 같은 거, 그때는 그렇게 불렀죠. 이런 신문들이라든가 프랑스 신문 뭐 오로지 그냥 독일 욕하는데, 독일 욕하는데 정신이 없었고, 독일 민족 그 수치심을 안기는데, 그 독일을 주머니도 털고 수치심도 유발하고 몇 년을 그 독일 국민들한테 그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그런 짓 하는 건가요? 그냥 반발하라고 일부러 유도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을 갚으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그 1989년까지 갚으라 그랬을 겁니다. 아마 1919년에 갚기 시작해서 1989년까지 갚으라고 이제 막 얘기가 막 조정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독일이 2010년에 거의 모두 다 갚았는데, 잘라서 갚으니까 갚기 쉬웠겠죠.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제 왕창 갚으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라고 난리를 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속내가 있잖아요. 담보 잡은 걸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자산을 직접 갖고 오겠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상대가 나한테 그 돈을 빌려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30년 동안 잘라서 갚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잡아놓은 담보인 그 사람의 집을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집을 가져가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게 그 큰 배상금을 요구한 겁니다. 물론 뭐 전 세계로 장사한다면 뭐 그 이자하고 원금 받는 게 좋겠죠. 예. 그 메릴린치라든가 뭐 리만 브라더스,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 사람들이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다가 국가들에 모두 돈 빌려주고, 그 토탈 그 몇십 년간에 받아낸, 그 1970년대까지 몇십 년 동안 받아낸 이자가 말입니다. 원금의 그 110배였잖아요. 뭐 그 정도라면 장사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독일 하나 정도 갖고 그렇게 장사할 생각은 없었겠죠. 그냥 독일 자체 자산을 모두 끌고 오는 거죠.
자산을 끌고 온다는 거는 독일에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그 공장, 뭐 하물며 노동력을 부리는 그런 사업체까지 거기 그 지분을 딱 갖고 오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거지 뭐. 진짜 그랬겠냐고요? 아유, 그 왜 전쟁이 경제라니까요. 배상금 갚으라 그래놓고 수출을 봉쇄했어요. 아, 돈 갚으라 그래놓고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니까. 의도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독일 정부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거 바보라도 알잖아요. 예? 독일로 들어가서 독일의 자산을 또 갖고 왔을 뿐만 아니라 독일 내에 들어가서 그 일도 없는 독일에 그렇게 프레싱을 걸면, 그렇게 압박을 하면 독일 정부는 돈 더 찍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초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산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사들이면 되는 거예요. 또 그 역사학자들은 말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이 독일 이 문제에 관하여 뭐 인플레이션이 뭐 배상 이전부터 있었다는 둥, 독일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둥. 아, 당연히 정책 잘못됐죠. 졌으니까. 뭐 실제 상환액과 뭐 차이가 있다라든가 요구사항이. 아, 뭐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 그냥 그 말을 막 몰아갑니다. 되게 색다른 해석이죠. 저는 교과서나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참 색다른 해석이던데 왜 저의 해석이 색다르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많았잖아요. 빚을 지게 해가지고 자산 뺏는 거, 그거 14세기 베니스 그 금융가들의 그 아주 그거잖아요. 그 중세 때도 얼마나 그 돈 빌려주고 집 뺏고 땅을 뺏었는지. 성 루이가 그 루이 9세가 1234년, 외우기도 쉬워요. 그 1, 2, 3, 4에서 1234년 유대인한테 돈 빌리는 거 금지시킨다 그래갖고요. 거대하게 유대인들 막 자산을 막 쥐 흔들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유대인 자산을 그렇게 뺏지는 않았어요. 근데 너희들 절대 기독교인들한테 돈 빌려주고 일부러 돈 갚지 못하게 만들어 갖고 기독교인들의 집 농기구 이런 거 뺏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융인들이 돈을 빌려줬던 목적은요, 이자를 차곡차곡 챙기겠다는 그 생각을 벗어나서 담보를 잡겠다는 겁니다. 담보 잡은 걸 갖다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뻔한 거잖아요, 금융이.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920년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일으키더니 그 1920년에 빵 한 조각이 0.5마르크였거든요. 근데 1922년 초가 되면 1.5마르크, 3배가 돼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이제 갑자기 난리가 납니다. 베네수엘라 보셨죠? 한 달 만에 난리 나는 거. 1922년 11월 달이 되면요, 1.5마르크가 아니라요 2천억 마르크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계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두 회사가 대리인으로 독일로 들어와서 독일 투자와 그 자산 싹 쓸어담기 그 일을 진행시켰는데, 제일 큰 회사가 함부르크 미국 해양의 그 와버그 형제입니다. 폴 앤 막스 와버그 형제인데요. 폴하고 막스 와버그는 도이치뱅크의 총재이자 또 미국 FRB, 미국 연준의 회장이죠. 그죠? 그때 막스 와버그가 들어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글로벌 약탈을 시작하겠다 그랬습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글로벌 약탈을 하겠다고. 그때는 독일이 워낙 욕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고 믿었나 보죠. 그래서 글로벌 약탈을 하겠다 그랬는데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했으면 집어 담을 수도 없고 진짜 약탈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큰 회사가 유럽 투자 종합회사였거든요. 이 안에는 이제 JP 모건도 들어가 있고 뭐 록펠러 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와버그 형제 안에서 들어가 있었지만 들어와서 이제 독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 사장님이 프랭클린 티어도르 루즈벨트죠. 티어도르 루즈벨트. 10년이 지나가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독일 약탈하러 들어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그룹이 점지를 하죠. 그 폴 와버그가 함부르크 미국 해양의 사무국장을 지내던 그 빌헬름 쿠너라고 있어요. 이 사람을 독일 총리로 앉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약탈을 할 수 있는 그 법을 다 만들게 되죠. 만들고 이제 약탈의 길을 뚫어주죠. 딱 1년만 시킵니다. 딱 써먹고 버리는 거예요. 또 자기 사람이잖아요. 기억 1997년 한국 기억나시죠? 그때 강경식 그 총리가 다른 사람이랑 바뀌죠. 똑같은 일이죠. 결국은 1923년 겨울이 되면 이제 목표가 달성됩니다. 그 당시 1달러가 마르크로 4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소니 서튼이 쓰기를 1달러만 갖고 독일에 들어가면 왕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다 쓸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돈으로 땔감으로 쏘고 벽지하고 그렇게 했어요. 1924년부터는 이제 미국 차관까지 줘요. 29년까지 조금씩 차관이 계속 들어옵니다. 나라 하나 아작을 만들어 놓고 차관이 들어와서 그 자산을 쓸어 담는데 독일 경제가 견딜 수 있을 만큼까지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1929년 대공황이 오니까 투자금을 어느 정도 뺐는지 몰라도 상당한 수준의 투자금을 빼버리니까 독일이 완전히 폭락을 해버리죠. 자, 그러면 1923년부터 1929년까지 최소한, 원래 이제 1931년까지도 갑니다만은, 미국의 금융가들하고 영국의 금융가들, 그리고 초국적 기업들, 록펠러라든가 이런 사람들, JP 머건,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이 뭘 가져갔나 보자고요. 이미 석탄 정제 공장들 다 록펠러가 가져갔고요. 원유 문제 록펠러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IG 파빈이라고 있어요. 그 거대 화학 회사잖아요. 군산복합업체. 그 나중에 그 유태인 학살했다고 하는 그 가스를 제조한 회사죠. 이것도 JP 모건이 가져갑니다. JP 모건과 록펠러가 협업을 해서 같이 가져가죠. 또 미국의 ITT 전화국, 독일 전화국 지분의 40%를 가져갑니다. AIG 지멘스, 오스람, 이게 제너럴 엘렉트릭, 록펠러 거가 돼버리죠. 물론 JP모건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볼스바겐 주식 100%를 포드사가 가지고 갑니다. 이들의 허락 없이 독일은 절대 경제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1923년부터 히틀러가 집권하는 1933년 딱 10년 동안 독일의 전기, 자동차, 전신전화, 중기계, 대형기계, 독일 대기업 278개가 미국과 영국의 기업의 소유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독일을 대표하는 그 도이치은행, 드레스덴은행, 도나트은행 모두 월가의 관리하에 들어갑니다. 이 1923년부터 33년, 31년 바이마르 공화국 미래가 없어요. 다 뺏겼으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매일 춤이나 추고 마약이나 먹고 동성애하고 이러면서
뭐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만은 그 당시 베를린은 그 유럽의 바빌론이었다. 뭐 소돔과 고모라 뭐 별얘기를 다 했습니다. 세상의 악이란 악은 다 베를린 시를 돌아다녔고요. 독일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1926년에 그 휘아말 샤트라고 하는 이 독일 경제학자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요. 히틀러라고 하는 어떻게 알려지지도 않은 인물을 지지하면서 이 은행 저 은행 돌아다니면서 히틀러를 권좌에 올리자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휘아말 샤트는 영국 런던 시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죠. 특히나 영국 영란은행장 몬테규 노먼의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예요.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이 두 사람이 꿍짝꿍짝 모여갖고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 국제결제은행을 만들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1932년쯤 된 말입니다. 이 사람의 그 영향력이 엄청 커요. 뒤에 영국 런던 시티 그 금융이 있고요. 런던 시티 금융 뒤에는 또 월가 쪽에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독일에서 유일하게 금융 권력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 그렇게 하자는데 뭐 싫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그 대형 17개 대형 은행장들이 히틀러 지지자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지지하겠다 그랬고요. 또 거대 기업 크루프, 지멘스, 티센, 보쉬 이 대기업 회장들도 히틀러를 지지한다는 종이에 사인을 해서 히틀러의 힘을 막강하게 만들어주죠. 왜 만들었을까? 그거는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라는 얘기는 해석 안 하겠습니다. 왜라고 하는 거. 이미 1930년 히틀러의 선거자금 45%가 미국 스탠다드 오일에서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1933년 1월부터 히틀러는 권좌에 오릅니다. 권좌에 오르면서 히틀러가 뭐라 그랬냐면 배상금 갚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히말샤트 자기 입으로 진짜 10원도 갚지 않겠다. 그게 사적이든 공적이든 배상금 안 갚겠다 그랬으면 자 난리 났죠. 그러면 미국 정부하고 프랑스 정부하고 영국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전쟁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루즈벨트는 아예 노코멘트 해버렸고요. 꾼 돈 안 갚겠다는데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어딨어요. 오히려 돈을 줘요. 1933년 존 포스터 널레스가 그 로펌을 통해 갖고 10억 달러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제를 천천히 일으키라 그래요. 경제를 일으켜서 돈 갚으라고? 나중에 돈 갚게 되나 봐요. 어디. 그럼 세상을 부드럽게 보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그 마음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절대 부드럽게 안 움직였는데 자꾸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 하니까 이게 자꾸 이 생각에 빵꾸가 뻥뻥 나는 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독일을 경제를 성장시켜 가지고 돈을 갚게 하면 뭐 너도 좋고 나도 좋다. 근데 목적이 딴 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그리고 독일의 그 배상금을 해결을 보겠다고 비스를 만들었는데요.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 얘네도 돈을 빌려줘요. 여기저기 독일한테 나치한테. 천문학적 숫자의 돈들이 미국과 영국을 거쳐가지고 독일 나치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로얄 더치셀도 들어오고 석유 회사들 뭐. 미국의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하청 기업도 모두 독일 땅에 지점 하나씩은 다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크루프, 뭐 보글러, 티센, 오펠, 뭐 키도르프, 화학의 아이즈파벤, 금융의 슈로더, 도이치뱅크 이런 것들이 부시 집안 유명하죠. 나치랑
깊숙하게 협력한 그 프레스캇 부시가 그냥 낫지라고 보면 돼요. 그 JP 모건 함께 다 전기, 석유, 자동차, 제너럴 엘렉트릭, 뭐 스탠다드 오일, 포드 뭐 직접 들어와서 알루미늄의 뭐 알코아, 도우 케미칼, 항공사 벤딕스, 듀퐁 모두 나치와 함께 했습니다. 그 당시 나치를 그 초기에는 그 영국의 챔벌라인 수상 되게 좋아했고요. 뭐 처칠도 좋아했는데요, 뭐. 근데 34, 35년 가면서 저 전쟁이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 그 두려움도 많이 섞여 있었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래갖고 나치를 되게 조심하자 이런 그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기업은 그런 거에 아랑곳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뭐 기업이 뭐 국민들 뭐 그런 두려움을 아마 저기 아랑곳 하기는 하겠습니까? 자기네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그 일을 잘해줬기 때문에 그 독수리 훈장까지 받습니다. 히틀러한테 그 사장이 제임스 문이라고 하는 사장이.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는 오펠을 만들죠. 통제 관리를 하죠. 포드, 네, 독일 자동차의 15에서 20%를 포드가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1938년 히틀러의 대십자 훈장을 받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 그래서 그 당시 전 세계 최고의 기업, 화학과 중공업 기업은 최고의 기업, 제너럴 모터스, 스탠다드 오일 거잖아요. 록펠러 겁니다. 그것이 IG 파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고요. 당연히 록펠러 거잖아요. IG 파벤이 록펠러 거잖아요. 포드 세계가 돌아가면서 독일 땅에서 막강하게 중공업과 군산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뭐 그 이들만 그랬나요? 포드하고 듀퐁 뭐 이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1930년대 미국 13대 대기업 중에 3개 정도만 제외하면 모두 나치와 협력했다라고 밝혀졌고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IBM, ITT, 체이스 맨해튼, 록펠러 거지만 또 구디어 타이어 뭐 이런 것들 다 독일에서 투자해서 일을 만들어 줬었는데, 그래서 이 히틀러의 경제 성장이 세계사적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유, 1933년 집권 첫 해부터 1938년 한 5년 사이에 실업자를 600만에서 100만으로 감소시켰고요. 임금을 148%로 올려줬고요. 의식주의 상승률이 50%에 달했고요. 자동차 수출이 200% 올라갔고요. 생산은 800%였고요. 또 해외 여행자가 200%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간 사람도 300%나 올라갔고요. 자동차 보유자 수가 300% 늘어났고, 대기업 매출은 400%가 늘어났는데 그 중에 50%의 이익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었고, 법인세는 40%까지 찍었습니다. 나치 정부의 세금도 많이 들어갔겠죠. 무엇보다 출산율이 22%입니다. 아기를 엄청나게 많이 낳죠. 왜 아기를 낳겠어요? 노동자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이 많았고, 언제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1980년대 한국? 뭐 그 정도 될까요? 1980년대는 뭐 일이 많았잖아요, 한국이. 그렇게 됐던 시절이고요. 그래서 뭐 존 케네스 갤브레이드 같은 경우는 히틀러의 경제 성장은 산업 세계 초유의 성과라고 얘기했고요. 또 에반 버키 그 근대 경제의 가장 위대한 성과 중 하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유대 경제학자 리차드 구린버거도 유대 기업 영업을 제한했는데도 불구하고 39년 42년 단 3년 동안 독일은 지난 50년의 성장에 걸맞는 성과를 내었다라고 무척 놀라워했죠. 뭘 놀라워해? 그만큼 투자해서 그만큼 중공업을 일으켰으면 그만큼 자라난 거지. 그 모두 다 그 저기 월가하고 런던 시티에서 들어온 돈하고 포드의 기술, 뭐 록펠러의 그 석유 정제 기술 이런 거 다 들여버려 갖고 만들어 준 거잖아요. 독일을 왜 이렇게 키워주려 그랬냐고. 한때는 아주 아작을 내놓고서는 다시 키워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갖고 뭐 지금까지도요 경제학자들 입이 아주 간질간질한 게 뭐냐면요, 그 독일 히틀러의 경제 성장과 뉴딜 정책했던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서로 비교하는 건데요. 이 두 사람이, 두 수장이 똑같은 해 1933년 똑같은 해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총리 됐다가 이제 총통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경제를 일으키는데 이 두 수장이 경제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솔직히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아주 아작이 나버렸잖아요. 그리고 히틀러의 경제는 그거에 비교해서 아주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그래갖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 비교를 해갖고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유대 단체에서 난리가 납니다. 얼마 전만 해도 2013년에도 어떤 은행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를 다시 일으키려면 히틀러의 경제 성장에 기반한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뭐가 필요하다 이랬더니 유대 단체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갖고 그 은행이 뭐 사과하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검열을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오죽하면 뭐 한국의 그 이원복 선생, 먼 나라 이웃 나라 거기까지도 검열하러 들어왔던 사람들이니까, 이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아무튼 그만큼 히틀러의 경제 성장이 눈부셨다는 거고, 근데 뭐 미국의 월가 쪽하고 런던 시티가 독일만 그렇게 돈을 대주고 기술을 지원했을까요? 아니죠. 소련은 그 먼저 했어요. 똑같이 해줬어요. 똑같이.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르먼 햄머, 그 미국 공산당원, 기업인이자 공산당원, 엄청난 기업들을 소련으로 끌고 들어가서 고리키 공장 만들어주고, 스탈린과 함께 소련의 중공업을 엄청나게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일으키고요, 소련에서도 일으키고요. 돈도 또 소련에다 엄청나게 빌려줬어요. 빌려주기도 뭐 무지하게 많이 빌려주고, 그래서 스탈린이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스탈린을 안정화시켜준 건데, 실은 스탈린 안정화시켜주면 안 되는데 워낙에 그 기업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었죠. 하여간 간에 어차피 이 두 나라, 소련과 독일을 최대한 부강하게 군산 업체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줘 갖고, 무슨 목적에 안소니 서튼,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역사학자, 현대사학자로서는 아마 가장 진지하고 자료에 충실한 그 학자 말에 따르면 둘이 전쟁 붙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는 거죠. 그죠? 결과는 다 보여지고 있어요. 뭐 상상할 필요도 없고요. 해석도 아니고 둘이 전쟁했잖아요. 이 그 미국의 월가의 속내가 미 국무부나 의회에 그 알려지지는,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바깥에서 함부로는 할 수 없는 말이 뭐냐면, 이제 둘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소련하고 독일이랑 전쟁을 하게 되면, 독일이 이길 것 같으면 그 러시아 쪽 가서 러시아를 돕고, 러시아가 이길 것 같으면 독일을 가서 독일을 도와갖고 둘이 전쟁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해갖고 양쪽 모두 최대한 피해가 있어야지만이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양자가 6.25 전쟁도 좀 비견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자, 보시면은 그 2차 세계대전이라고 말은 그렇게 해놨고, 실제 전쟁은 소련과 독일만 전쟁한 거야. 85%가 러시아하고 전쟁한 거예요. 이게 85%가 동부 쪽이라고, 서부 전선 이상 없는 거예요. 동쪽에서 전 난리를 피고 있을 때요. 1941년 바바로사 전쟁부터 쿠르스크 동부에서 엄청난 전쟁을 벌일 때 독일 후방인 서부를 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쳤냐고. 서부 전선 이상이 없었다니까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무기가 없었다고요? 캐나다군이 무기가 없었다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달라 그러면 다 주지, 미국이.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그 북아프리카 쪽 그 패튼하고 몽고메리 이런 사람들이 롬멜과 한번 붙어보자 어쩌고, 뭘 붙어.
뭐 전투가 있긴 많이 좀 있었어요. 뭐 있었습니다만은 전쟁보다는 한 2년 정도 그 북아프리카에서 그냥 빙글빙글 놀았어요. 왜? 미 국무부에서 그랬거든요. 1944년 일이 벌어질 때까지 절대 전쟁에 참가하지 마라 그래갖고요. 저기 노르만디 상륙 작전 이전까지 미군이 움직인 적이 없어요. 어디 무슨 뭐 저기 1944년 6월 6일날 노르망디 들어와가지고 프랑스 달랑 들어와서 놀다가 서쪽으로 가겠다고 갔는데 어차피 독일군은 상당히 많이 폐색이 짙었구만요. 좀 후퇴하는 사람 쫓아가면서 얻어 터지긴 했또 무지막지하게 얻어 터집니다. 미군의 전투력이요. 언젠가 영상 하나 만들게요. 미군의 전투력은 말입니다. 오합지졸 그 자체였어요. 퓨리 나는 헐리우드를 보면 참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인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런 거나 만들면 좋은 겁니다. 무슨 퓨리 같은 걸 만들어요. 이긴 전투가 거의 없는데 독일군과 싸워갖고 미카엘 비트만 펜저 탱크 하나 끌고 가가지고 그거 망가지면 타이거 탱크 끌고 가가지고 뭐 둘 다 같은 종류지만 셔먼 탱크하고요 소련의 T-34 138개를 혼자 부숴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 독일 전차 순위 4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1등은 몇 개를 부쉈을까요? 뭐 저기 독일 전차 장교 한 사람한테 138개의 탱크가 깨진 주제에 뭘 무슨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다 소련과 한 겁니다. 정말 소련 그 러시아 사람들은 당시 보면 억울하고요. 눈물만 나요. 눈물만. 1000만 명이 가까이 죽었으니까. 하지만 미국 병사 몇 명 죽었습니까? 18만 명 죽었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뭐 미군이 마치 이긴 것처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소련을 붙인 거 바보지 바보. 독일도 바보고 소련도 바보예요. 뭔가 뒤에서 다 막 밀어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 트랩에 탁 걸려갖고 둘이서 마작을 내고 싸웠으니 에휴, 바보는 바보라고 치더라도 현실은 알아야죠. 그래서 소련군이 이제 독일 들어오자 독일의 그 베를린 들어오잖아요. 그때가 전승기념일인데요. 미국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기네가 독일 땅 밟은 때가 아헨이라고 하는 거 밟았는데 그게 전승기념일이라. 세상에 서울을 정복한 거가 북한군이 전승이라고 얘기하겠지 뭐 저 강릉 들어온 게 전승이라고 얘기할까?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그러면 전쟁이 이렇게 이제 1939년에 터지고 미국이 1942년에 이제 선전포고하고 이랬으면 이제 너희들 지금까지 뭐 쿵짝쿵짝 히틀러랑 아주 그냥 뭐 중화 공업 세우면서 막 뭐 자동차 해주고 뭐 석유 정제해주고 난리치고 돈 뽑아오고 자산 가져오고 지분 가져오고 난리 쳤으면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1942년에는 독일을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이 자기네가 목적한 바가 있는데 떠나겠어요? 아니야. 1947년까지 계약을 했으니까 나 못 떠나. 나 못 나가. 그러니까 두 나라가 알아서 하세요. 나는 여기서 기업 활동할 테니까. 다시 말해서 스탠다드 오일의 그 IG 파벤 초대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일 나치한테 계속 석유 난 줄 것이고 무기 만들어 줄 거니까 난 장사해야 되니까 미국 니네는 알아서 해라. 이게 기업가들의 정신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지금? 1942년에 이제 그래도 선전포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눈이 있잖아요. 저놈의 자식들 저거 왜 안 나오고 저러고 있지? 1942년 오기 전까지 하여간 일단 많은 투자를 계속 들어갔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독일에 3,500만 달러를 계속 투자하고 있었고, 스탠다드 오일은 4억 7,500만 달러, ITT는 3,000만 달러, 포드사는 1,750만 달러를 1942년 넘어서까지 투자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류 기업들이 뭐 더치 쉘뿐만이 아니라 스탠다드 오일, 크라이슬러, 제너럴 모터스, ITT, 뭐 포드 자동차 모두 41년까지 계속 잔존하고 있었고, 42년이 넘어가도 다 간접적으로 모두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제너럴 일렉트릭, 노바티스, 포드, 환타, 독일군들이 그 코카콜라에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그 과일 향 좋아하니까 환타를 만들어서 제공한 게 코카콜라고요. 코닥, 필름, 독일의 구란타가 제공을 했죠. 또 독일군 또 책 읽으라고 랜덤 하우스에서 또 책까지 또 제공을 해줬고요. 투자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죽어갈 때 기업인들은 꽁짝꽁짝 잘 먹고 잘 살았죠. 칼스버그, 덴마크. 참, 히틀러가 덴마크에 들어가서 덴마크 유대인들을 노동 캠프로 보낸다고 그랬을 때 덴마크 왕이 자기 가슴에 노란색 그 다비드 별 들고 나오면서 뭐 막았다고? 그래서 덴마크 왕이 그렇게 추앙받았다고? 그 덴마크 왕의 기호식품 칼스버그는 어떻게 되고, 그 칼스버그 독일 군인들한테 제공된 거 아니에요. 또 스위스는 중립하겠다고, 니네가 언제 중립했는데? 스위스 중립한 적 없습니다. 독일의 금, 뭐 다이아몬드, 그림 모두 스위스가 보관해주고 그 보증으로 또 돈 찍어줬어요. 스위스가. 지금은 뭐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 스위스가 나치한테 도움을 준 거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스위스가 나치한테 도움을 주게 되는 또 그 뒷배경에도 영국이 있어요. 이게 나치와 지금 연합군 간의 전투냐고요? 아니지요. 독일과 소련 국민과 기업 간의 전투였어요. 정확하게 봐야지. 이게 색다른 해석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의 민중의 적군은 누구였냐면 기업이었단 말입니다. 기업. 은행과 기업이었어요. 민중들은 목숨만 바친 겁니다. 거기다가 전전이고 전후고 복구한다고 인생 전체를 이 기업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돈 시원 한 장 제대로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래놓고 전쟁이 뭐 어쨌다고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나치를 없앴다고요? 나치를 만드는 자식들이 니네들인데. 또 언성이 좀 높아졌죠. 제가 저기 어처구니가 없는 그 말이 나오면 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갑자기 좀 시끄러졌으면 죄송합니다. 그 아우슈비츠 그 3년 가까이 2년 반 동안 그 아우슈비츠 수용 소장했던 하일리 히밀러 월급을 누가 줬느냐? 그 케플러 펀드에서 지급했거든요. 근데 케플러 펀드는 누가 만들었느냐? 스탠다드 오일하고 IG 파벤이 만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장 월급을 미국 록펠러가 주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진정한 적은 누굽니까? 스탠다드 오일 록펠러잖아요. ITT, IG 파벤 이런 거잖아요. 어디 지금 헛다리를 좀 짚고 있느냐고. 유대인들도. 록펠러 뒤에는 또 유대인들의 또 금융이 있잖아요. 그렇게 지네끼리 난리 쳐놓고 어따 대고 말 그대로 히틀러가 어쩌네 저쩌네 다 그 저기 배우들인데, 히틀러, 몽고메리, 패튼, 하물며 롬멜 모두 전쟁의 배우들이고 진짜 연출가는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 얼굴이 철판을 깔죠. 세상에 어떻게 나치한테 붙어가지고 연합국
군인들을 죽이라고 병참을 대줄 수가 있느냐 너네들 이거 미친놈들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응답이 참 재밌어요. 우리 관심은 적들이 이득을 취약을 막는 것이지 미국 기업이 불이익 받는 건 원치 않았다. 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이거 번역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번역이 안 돼? 이 문장 하나 번역하는데 힘들었다니까. 코닥 같은 경우 차라리 그 스페인의 전쟁과 관계 없었던 스페인의 그 미국 영사가 한 얘기가 오히려 또 저기 솔직해요. 그 독일의 코닥 사업을 막았다면 그 당사의 손실도 오겠지만 전쟁은 어차피 나중에 끝날 거 아니냐. 그때 독일 그 지역의 산업에 그 선두를 줄 수 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한 거죠. 그러면 코닥이 벌금 내냐? 벌금도 안 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한 50만 달러 정도. 네. 그 저기 강제로 수용시킨 사람들한테 좀 돈을 줘라. 이 정도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뻔뻔한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들이. 그리고 코닥뿐만입니까? 코닥뿐만이 아니에요. 스탠다드 오일, 아이즈파벤, 포드 자동차 모두 뭐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대인, 집시 특히 집시들 모두 그 포로가 아니라 포로 수용소는 거의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노동 수용소지. 노동 시켜가지고요. 공짜로 일 시킨 주제. 10원 한 장 안 주고 장티푸스가 엄청나게 그 캠프에 떠돌 때도 적십자가 들어가서 장티푸스 고치려고 그랬지 지네가 의사 하나 데려온 적이 없어요. 얘네가 장티푸스를 그 뭐 백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 캠프에서 말라가잖아요. 깍 말라갑니다. 그렇게 시켜놓고 전쟁 끝나고 막상 소송 당하려니까 50만 달러 딱 주고 끝내는 거예요. 미안해. 이거 한마디 끝냅니다. 자, 결론은 뭐 뻔하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프랑스의 문호 아나톨 프랑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은행하고 대기업을 위해 죽었다.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솔직히 나폴레옹 때부터 그랬어요. 나폴레옹 은행에서 돈 받아갖고 전쟁했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끊어버렸으니까 1815년에 엘바 섬으로 쫓겨가고 은행이 다시 쿵짝쿵짝해서 전쟁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워터 전쟁은 은행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은행들이. 그건 뭐 똑같은 거예요. 1차 세계대전만 그래요. 2차 세계대전은 더욱더 심했고요. 그 이후의 전쟁들이 은행하고 대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보 같은 그 국민들은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조국을 위해서 나가는 것인지, 이 전쟁이 왜 벌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뭐 총을 들든가 말든가 해야지. 누가 뭐 총 들지 말랬어? 무슨 뭐 환경이 오면 뭐 총을 들 수밖에 없을 때가 오겠죠. 하지만 과연 그 전쟁의 그 뒤에서 누가 움직이는가, 이 정도는 좀 양떼가 아니라면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